은혜였어. 그리보다 잊을 수 없던 마음속 새겨둔 감사함을 오늘 저는 제 스토리하고 제가 노래하게 됐던 계기에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 그 두 가지로 여러분께 한번 제 스토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 공유할 수 있나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제품을 처음 접하게 됐는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는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뭐 사업성을 얘기하셨든, 제품을 전달하셨든, 누군가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사실 제가 외며느리예요. 큰 아드님, 우리 이제 아주버님께서 결혼 안 하셔가지고, 20년 넘게 지금 외며느리로 있는데,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딸이 없어서 되게 딸처럼 잘해주셨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음식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이 떨어져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 분이 마침 애터미를 이제 막 시작하셔서 열정이 불타서 이제 저희 집에 막 잔뜩 제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실에다 쫙 펼쳐놓고 예전에 그 뉴스 동영상 보신 분 계시죠?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영상이 되게 믿음이 가셨대요. 뉴스 동영상이니까 그 일반 이 회사에서 하는 그 PR 광고가 아니라 뉴스에서 앵커가 떠들 때는 근거 없이 떠들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믿음이 가서 우리 어머니는 해모임하고 화장품하고 이브닝 케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 야, 내가 이거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너도 기왕 오신 김에 하나 사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남들이 들으면 좀 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혼하자마자 집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막 큰 돈을 갖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 월급 가지고 그러니까 유지하기 조금 힘든 집이 있었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활비 절약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딱 얘기하셨을 때 가격이 만약에 비쌌으면 저는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어도 못 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진짜 제가 쓰던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저는 이 제품을 이제 사드린 거죠.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써보면서 와, 싼데 진짜 좋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그 느낌에 되게 무딘 사람인데 이 제품은 이상하게 3주 정도 썼을 때부터 피부톤이 맑아지고 그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와, 이 제품 진짜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니 좋기는 한가 보다. 근데 가격이 싸니까 너무 좋다. 난 이제 화장품 떨어지면 이걸 바꿔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체험이 딱 있는 순간 제가 이 정보를 저한테 주셨던 그 분이 저한테 생활비 절약이 많이 돼. 애터미로 바꿨으면 이 얘기를 하셨는데,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딱 떨어지는 계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존에 쓰던 제품 제가 폼 클렌징이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 꼬박꼬박 썼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기존에 제가 3만 원대 제품을 썼는데 1년치 따져보니까 제가 폼 클렌징에다 36만 원을 이제 지출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애터미 폼 클렌징이 8,000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따져봤더니 1년에 폼 하나만 바꿨어도 26만 4천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걸 이제 제가 수치상으로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해보는 순간 누가 생각났냐면 저랑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저희 언니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야 있잖아 애터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애터미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게 됐고 저희 언니도 이제 그래서 바꿔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PPT 자료 이 화면을 왜 이제 여기다 집어넣냐면
제가 바꿨을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알려줄 이유를 찾게 된 거죠. 보통 저희 파트너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성은 좋은 것 같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사실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서 사실 선뜻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한테 사실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해보지도 않았었고 이게 소개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전달하고 소개해줬던 게 그냥 나왔을까? 이런 성격인 사람이었는데. 그걸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서, 회원 가입을 시켜야 되고, 포인트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했었으면, 사실 선뜻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해져서. 근데 그런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를 그냥 이거 우리 언니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고 싼 거. 그래서 우리 언니도 생활비가 절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순수하게 그런 생각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저희 교회 언니들 몇 명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돈을 사실 그냥 소개했다고 넣어준 돈 치고 너무 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돈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죠. 전화해서. 그랬더니 설명을 이제 해주시고 제가 그걸 정확히 이해한 순간부터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6만 원을 자주 타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주부로서 이제 어떤 게 좀 아쉬운 게 있었냐면 이제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태권도를 다니는데 검도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사실 두 개 다 보내기는 좀 그래서 못 보내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원비가 뭐 비싸 봐야 11만 원 정도. 10만 원을 내가 자주 타서 우리 아들 저기 검도를 한 더 보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제가 나가서 일은 못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는 그냥 제가 그 순수한 마음을 전달했었는데 이제 욕심이 들어가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더 타기 위해서 이제 조금 그랬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어쩌다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냐? 너 남편 학교에서 갑자기 잘렸냐? 왜 그러고 다니냐? 뭐 집안 말아먹는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리는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애들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겪어내다 보니까 그 6만 원이라는 돈의 크기가 사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그냥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벌고 싶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거기서 멈춰 있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었었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애터미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6만 원에 이게 꽂혀가지고 6만 원 자주 타는 거에만 막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 혹시 없으실까? 그러다가 조금 힘든 일 있으면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사실 그만두기 쉽다는 거죠. 야, 6만 원 안 받고 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됐었으면은 멈췄을 사람인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스폰서 때문이었어요. 스폰서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뭐라고? 센터 오라고. 밥 해놓고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고 나면 밥급하고 가라고. 자리 채워달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올 때까지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고 마지못해 밥 먹으러 가고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에 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 가다가 끌려다니다가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이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가기까지 제가 가입하고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회장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근데 이 회장님 강의를 제가 예전에 센터에서도 IPTV를 통해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제가 집중해서 보지 않아서 별로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강의를 이 석세스 아카데미 때 하셨어요. 제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이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6만 원이 아닌 애텀이라는 이 회사 제품이 이 일이 나한테 왜 왔을까? 왜 나를 끌어다 여기까지 앉혀놨을까?
그 이유를 회장님 강의를 통해 이제 찾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이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나랑 애텀이랑 인연이 왜 맺어졌는지를 찾는 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뭐 때문에. 그거를 찾고 단단히 맘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웬만한 그 힘든 일이 나한테 올 때마다 턱턱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걸 찾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랬냐면, 박한길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된다. 이 회사는 경영 목표 첫 번째가 여러분 같은 고객들 성공시키는 게 경영 목표 첫 번째로 두고 일을 한다. 부자 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곳으로 골고루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살다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근데 막 부자 될 생각을 왜 안 하냐고 소리소리 막 지르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자 되고 싶지. 그런데 제가 애터미 일을 진행해 보면서 회장님이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자 될 생각을 좀 하라고 막 생각부터 바꾸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부자로 살면 좋기는 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막 이 힘든 일, 막 어떤 일을 겪어내더라도 나는 반드시 부자로 살아내고 말 거야.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생각 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괜찮으니까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바꾸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사실 저도 형편이 이렇게 이렇게 썩 넉넉한 편은 아닌데 내가 더 막 벌어가지고 더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부터도 안 하고 살았더라는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살면 진짜 좋기는 하겠다. 근데 내 인생에다 막 접목시킬 생각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멋있는 생각이다라는 생각 정도만 들었지. 그런데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제 뒤통수를 한 대 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하고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부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돈들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다. 왜 용돈 몇십만 원 들여놓고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냐. 어른들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몇십만 원 갖고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아예 통째로 책임질 생각을 왜 안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왜 이 얘기가 이제 저한테 꽂혔냐면, 저희가 굉장히 친정 쪽이 가난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조금 여유로워졌던 거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제가 도피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친정에서 그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조금 편해지니까 사실 이쪽으로 돌아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안 찾아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생신 때 명절 때 가서 용돈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건 했지만, 그 깊이 들어가서 뭔가 막 제가 걱정하고 관여하고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부터는. 결혼한 지 제 10년 만에 이 이야기가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를 반성해 본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키워냈는지 저는 다 보고 자랐거든요. 저희 언니 오빠는 기숙사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저만 희한하게 끝까지 시집 올 때까지 엄마랑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걸 다 본 거예요. 돈 때문에 서름당한 것들, 힘든 그 일을 하면서 조금밖에 돈 못 벌면서 그 힘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함께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딱 보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냈는데 이제 저희 사남매는 다 출가를 했고,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버렸고 우리 키우느라고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 근데 다행히 건강을 해서 일을 두 분이 하셔서 두 분이 근근히 그 월급 가지고 합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한 분이라도 아프거나 누군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 언젠가는 두 분 다 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아픈 일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걸 처음 생각해보고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외동딸인데 엄마가 투병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엄마 한 분인데도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병원비, 생활비, 요양비 막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또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남매라고 뭐 다를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그냥 월급 가지고 그냥 다 근근히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생활비를 드리려도 한 달에 각 집에서 50만 원씩은 걷어야 될 텐데 그것도 버거울 텐데 누군가 하면 아파서 뭐 수술이라도 하고 아프기라도 하면은 목돈 들어갈 때마다 또 걷어야 되고 또 걷어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자식들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까? 근데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만약에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게.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는 딸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너무 먼 걸 보고 너무 가능성이 없는 걸 보면 힘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10억을 보면 이제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면 아예 힘이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죠. 저는 약간 가능한 걸 붙들고 가야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춰서 어떻게 했냐면 200, 300도 벌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이거 약간 파는 일 같고 영업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에서 영업이란 있을 수 없어.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 성격에 이걸 한다고 하면 되게 못할 것 같았어요. 안 맞는 일이고. 지금도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이 제품 전달하는 거가.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그 200, 300 정도도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생각났던 게, 우리 엄마 월급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면, 이제 생활비를 통째로 다 책임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거기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 왜 엄마 생각이 났냐면 딸이다 보니까 엄마도 여자인데 여자로서의 그 삶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인지할 그때부터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농사 짓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엄마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기술도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엄마 파출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뭐 공사판에도 가고 아파트 공사 현장 가고 그 공사판에 엘리베이터 자재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험난한 일들을 늘 해오셨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왜냐면 그걸 벌어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엄마만 봤을 때 아빠도 물론 고생하셨지만 근데 제가 남편 그늘에 한번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부자의 삶은 아닌데 생활비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뭐 그냥 그거 잘 규모 있게 쓰면서 어쩌다 한번 조그마한 이렇게 예쁜 그릇 같은 거 사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약간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저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일만 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버리면 남아있는 나의 마음속에 한이 맺히겠다. 회장님이 여한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한이 맺힐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진짜 잠깐이라도 이런 삶을 좀 살아보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엄마 월급 70만 원, 그때 엄마 월급 7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만들어주면 엄마는 잠깐 그래도 살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애터미에서 첫 번째 목표가 70만 원, 우리 엄마 월급. 여러분 70만 원은 막 성공 단어를 붙이긴 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잡을 때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든 작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아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해내고 싶은.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 간절함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바라보고 갈 텐데 자존심 상한 얘기 한번 들어서 내 자존심이 이거보다 중요해버리면 그만두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가면서 나한테 걸림돌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거보다 이 하고 싶은 게 더 약하다면 그냥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애터미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가는 그 힘이 결국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크건 작건 상관없지만 그거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가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라는 어떤 그 간절함의 크기가 결국은 성공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결단한 결과, 그리고 열심히 또 했겠죠, 저도. 그 결과 지금 현재는 제가 부모님께 주급으로 80만 원씩 드려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 정도 드리는 거거든요. 5주 때는 이제 400만 원 정도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딸이 진짜 된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를 벼랑 끝에 세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성격 잘 아시죠? 저는 편안하게 두면 한없이 편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닥치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열심히. 그런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자꾸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오토 판매자 조금 넘쳤을 때 엄마한테 그냥 딱 선포했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일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오토 판매자 조금 넘어도 뭐 돈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그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월급 타면 뭐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다 쓰지. 그랬더니 엄마는 제 말 믿고 그냥 딱 그만두시더라고요. 기다리셨었나 봐. 딱 그만두시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월급을 오토가 되든 안 되든 그때 이제 막 완벽한 오토는 아니고 수동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맞춰가는 상태였으니까. 반드시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렁설렁 할 수 있었겠어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안 하면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엄마가 그만뒀으면 저 월급 드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소개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사업이 성장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비를 진짜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이루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부모님께 또 해주고 싶은 게, 저는 부모님께 이 두 가지 딱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일을 했어요.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나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저한테 맺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 살고 있었거든요. 딸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일평생 소원인 거예요. 아파트 한번 들어가 살아보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집이 사실 그렇게 막 썩 좋은 곳에 우리가 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빌라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혼하고 전 나왔고 저희 엄마는 이곳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파트 사드린 그 아파트로 이사 오시기 전까지 사셨던 빌라예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 6학년 때는 이 위에 지상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지하에서 살았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방마다 지하 방 하나씩 이렇게 딸려 있고 왼쪽 밑에 있는 이런 단칸방이 3개가 있어요.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그럼 세 집이서 거기서 살고 우측에 위에 있는 곳이 공동 주방이에요. 이 세 집이 같이 쓰는 주방. 화장실은 놀이터 있는 공동 화장실로 가야 됐고 이런 집에서 이제 저희가 살게 됐고 그러다가 지금 생각하면 저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어려서 그냥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런 데 살면서도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생각 진짜 안 하고 살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언니
다 보니까 조금 층에서 그래서 이제 집도 아파트도 목돈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웃기죠?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은 아직 없는데 내가 근데 아빠는 여기저기 아파가고 이제 무릎 수술도 하시다 보니까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막 이런 과정에 막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돈은 없는데 빨리 아파트로 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어요. 시세가 도대체 얼만큼 되나 한번 그거라도 알아보자 이러고 돌아다니던 중에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계산하더니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할만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면. 조금 내가 허리띠 졸라매면. 그래서 그냥 바로 계약했어요.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이 아파트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게 막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아파트인데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요. 태계원이라는 동네 가장 중앙에 있고 뭐든지 다 가까워. 교회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뭐 은행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어른들은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가 너무 커서 막 복잡하지도 않아. 그리고 정남향에 이제 32평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너무 그래도 밝죠. 일단은 분위기가 너무 밝아서 좋아요. 이때 제가 가장 이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제일 제가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해줬고 되게 희열을 느꼈던 날이었어요. 저한테 어떤 칭찬을 해줬냐면 잘 견뎠다. 잘 버텨왔다.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이렇게 너가 고생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아파트로 와서 사시게 하니 얼마나 좋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행복해 하셨거든요. 사실 마음이 좀 짠했던 게 그 현관문을 선뜻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집인지 이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진짜 들어가서 살아도 되냐고. 근데 참 그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베란다에다 화초 키우는 게 소원이라는데 또 그것도 하시고. 아무튼 집에 가면 밝아서 좋아요. 명절 때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근데 명절 때 가면 막 방마다 다 떨어져서 앉아서 밥을 먹고 좁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죠. 엄마가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이런 호강을 누린다 막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날.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 제가 이 일만 해낸 건 아니겠죠. 우선순위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완벽하게 이룬 건 이 두 가지고, 지금도 해가는 과정 속에 하고 싶은 일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또 얼마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됐고, 남편에게도 어깨가 좀 가볍게 해주는, 월급 용돈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돕고 싶은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진짜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송은경이 주인공이 돼서 내 삶을 잘 꾸며가고 있는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아직 제가 원하는 100% 거기까지 가진 못했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만 왔는데도 회장님이 얘기한 진짜 잘 살다 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를 책임지는 딸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 생각의 힘이 저를 이 자리에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한다고 뭐가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회장님께서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막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들 되게 많죠. 그죠? 바다에 큰 다리를 놔서 거기에 엄청 많은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런 걸 보면 그거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큼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저런 걸 어떻게 다 만들었지? 요만한 사람이?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 그러셨어요? 처음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 처음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 걸 밖으로 끄집어서 그린 게 설계도고 그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건물이 우리 앞에 딱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설계도 그린 게 뭐예요? 인생 시나리오. 그 인생 시나리오 그려놓고 이렇게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거를 해나가 그 미션을 수행하다 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삶이 턱하니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싶다 써놨는데 그게 왔고 아파트 사드리고 싶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해주게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했는데 이 왔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 인생 시나리오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무대에서 내가 노래를 이제 레슨을 잘 받아가지고 예쁜 드레스 입고 무대에 서서 그 공연하는 이런 꿈도 써놨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이루어졌고. 자, 이게 생각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대단해 보이는 일의 첫 시작은 생각부터 하는 거라. 회장님이 막 이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부자 될 생각을 하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생각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생각해내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걸 보면서 간절함을 품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계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지휘자님께서 너 소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성악 전공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문가 같은 분이 어린 마음에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내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소질이 있나 보다. 그럼 나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면 나 진짜 성악가 되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동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저를 절대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덮었어요. 그리고 돈을 빨리 벌어서 우리 엄마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저희 이제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이 성악 전공을 하다가 이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전공을 끝내지 못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레슨해줄게. 내가 반주도 다 해줄게. 돈 다 필요 없어. 레슨비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도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등록금을 준비를 했었고 알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밥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뭐 차비 근근히 하고 다니고 1,500원짜리 사실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막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점심시간 때 멀리 어디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막 저를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뭐 선생님 독청회 하는데 얼마씩 걷기로 했어요. 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전 돈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몇 번 당하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지금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노래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학교를 운동장을 걸어 나왔어요. 그 뒤로 제가 그 학교를 다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남아 있었겠죠. 그때 제가 하늘에다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나 달란트가 이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개발해서 좋게 개발해서 찬양 이쁜 목소리를 하고 싶은 것 뿐인데 뭘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그 학교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이 맺혔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풀 수 있는 곳이 결국 교회 성가대밖에 없었어요. 되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지휘자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고 원래 교회 성가대 솔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돈 주고 전공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거의 솔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아시고 가끔 솔로를 시켜주셨어요. 제 목소리랑 좀 어울릴 것 같은 곡은.
근데 그때 제가 솔로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위에 스폰서님이 박한길 회장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참 궁금하다 하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 제 노래를 딱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거의 인생 시나리오에다 왜 그걸 써놨는지 알겠다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제 노래를 듣고 간 날 본사에 문자를 하나 받았대요. 센터장이었거든요. 센터장들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죠. 소프라노를 구합니다. 왜냐면 박사님이 이제 이성현 박사님이 인문학 강의하실 때 뭐 영상도 보여주고 신앙송도 해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뭐 무슨 문제인지 아무튼 저작권 문제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걸 못하게 됐대요. 그런 것들 하면 좀 이렇게 좀 걸리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그럼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직원한테 전국에 있는 센터장이나 리더들한테 소프라를 구한다는 문자를 보내봐라. 분명히 이 많은 회원 중에 전공자들이 있을 거다. 그 문자를 보냈는데 저희 스폰서님은 그냥 무작정 접수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제 노래를 들었으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아서 그냥 접수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만약에 되면 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노래하는 거 좋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본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곡을 준비해서 어디로 오라고. 알고 봤더니 박사님은 뭐 하나 시키면 바로바로 이제 이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성격이신가 봐요. 주일날 문자 보내놓고 목요일날 사람을 세워야 된대.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정한 게 제일 처음에 접수된 사람으로 갑시다.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노래를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잘 알아요. 전공한 사람들은 이 호흡이 짱짱하거든요. 그 소리가 아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이제 호흡도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한데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떨리는 거죠. 소리도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이제 노래를 마쳤는데, 무대에 올라갈 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전공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자들이 제 노래를 들었을 때, 뭐야, 저거? 저 정도 해갖고 무슨 무대로 올라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 심리 상태로 가서 노래를 했으니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무튼 가사 안 까먹고 내려온 게 다행이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못한다고 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박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기 싫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싹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애터미 회원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다 분명히. 근데 왜 하필 별로 능력이 없는 당신한테 이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 하시려고 하나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이 무대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꿈꿨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말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래도 못해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개인 레슨을 받아서 나는 내 목소리를 개발해서 이런 무대에서 이쁜 옷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공연하고 싶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언젠가 해야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박사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올라가자마자 레슨 선생님을 저는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보다 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소리가 튀었어요. 막 이러면서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 많은 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진짜 많은 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처음 들어보는 곡들도 되게 많았고
자, 이 곡을 준비를 한 날 해가, 저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능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전공자들이 되게 많고, 그분들 돈 많이 투자해서 전공하고 유학 갔다 와서 그 모습들을 봤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더니,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저는요, 돈은 애터미에서 그냥 시스템 소득이 나와요. 박사님이 곡 준비해오라는 그 곡 하나만 준비해가고 가면 그냥 10,000명이 와서 그냥 제 노래를 들어야만 해요. 좋든지 안 좋든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 근데 다른 분들 독창회 한번 하려고 해봐요. 그 기획부터 장소 섭외부터 이게 표가 얼만큼 팔렸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저는 그냥 노래 해오라는 거 하나 준비해가면 그렇게 관중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도 같이 보는 이런 곳에서도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저한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복 받은 거죠. 아무튼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참 많은 복들을 받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무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분은 한 5분 정도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곡에 맞는 그 분위기의 옷을 제가 직접, 그때 수입도 별로 안 됐는데, 직접 대여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는 이런 열정이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나왔을까. 그때 일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근데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아시고, 회장님께서, 그 대여비를 다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하는 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하시면서 인생 시나리오가 애터미의 뭐 키포인트잖아요. 애터미 사업에. 결국 그게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걸 생생하게, 우리 성공의 8단계 첫 번째도 꿈 목표 설정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딱 반할 만큼 그려놓고 사람들은 뜬구름이라고 생각하고 헛꿈 꾼다고 생각하고 저거 내 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저렇게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박한길 회장님이 저렇게 인생사를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회를 능력이 없지만 간절하게 바라고 꿈꿨던 것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처럼 인생 시나리오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걸 그려놓고 간절하게 바라고 꿈꾸면서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되진 않겠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내가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해나가는 그 나날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 인생 시나리오의 삶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간절한 분들은 그걸 해나가겠죠. 여러분, 꿈에 대한 간절함, 지금 제가 꿈에 대해서 계속 간절함의 크기가 커야 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애터미에서 그게 작으면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힘이 결국 꿈이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선, 거절, 자존심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다양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각양각색의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요.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힘든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애터미 일뿐만이 아니라,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힘든 거야. 그 굴곡이 있는 거야. 맨날 좋지만도 않고, 맨날 나쁘지만도 않고.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시선, 거절, 자존심 당 이런 웅덩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 꿈이 약하면 이런 데 턱턱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조금 큰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집에 가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단하게 맘먹고 일을 하셔야 된다. 꿈의 간절함이 크기가 크면 물론 이런 일들이 없진 않지만 내 꿈이 더 커버리면 이 작은 힘든 일들을 뭉개고 갈 수 있다는. 이거에 지금 내가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한 거는 그냥 그거고 나는 내 꿈을 향해서 또 걸어가는 거.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
자, 이렇게 걷더니 물론 힘이 들겠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박한길 기자님께서 글로벌 센터장 워크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살아가면서 문제는 항상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줄어들지도 않는다. 내 꿈이 적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돌풀이 그게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 꿈을 점검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어떤 시련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만 여러분이 그 시련이 안 올 수 없으니 그 관점을 바꿔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아주 작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딸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얘는 지나다니는 데마다 머리카락이 사방에 떨어져 있어요. 머리가 기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는 막 컨디션 안 좋을 땐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청소기를 이렇게 밀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우리 딸이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머리카락마저도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아유 저것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살아있고 그다음에 시집가 버리면 사실 내 옆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 같이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그냥 또 지나가게 되고 막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닥친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나한테 뭘 깨달으라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시련이 올 때 생각이 또 바뀐 게 뭐냐면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조금 다르신 분들 이해해 주세요. 이렇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막 꾸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 관심이나 둬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말든. 근데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닫고 있으면 그런 시련들을 줘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관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관심 안에 있다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이거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가요?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그것도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덜 힘들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위기일 때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더 가열차게 치고 나가는 습관을 좀 가져봐라. 회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위기가 오면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거에 핑계를 대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가지 이러면서 더 가열차게 치고 나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생각, 습관들 좀 따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말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처해버린 어려움은 어떻게 내가 뭐 걱정한다고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냥 그 일을 작은 것부터 그냥 해 나가다 보면 의외로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란 우리 돈 벌러 왔지만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하신 말이래요. 우리 돈 벌러 왔는데 돈 하고 가면 돈이 오히려 더 안 벌리는 것 같아요. 애터미 사면 더더욱. 그 다음에 돈만 보고가 성공한다 해도 그렇게 성공해 가는 과정 중에
성공만 바라보고 갔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 누리고 쓸 사람들이 내 옆에 없어.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면 그 성공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 팀이 코로나 때 성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뭐 흔하게 우리 얘기하는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 많이 하죠, 사람들이.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설정만 해놓고 안 하면 꽝이죠.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성장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어떤 기본으로 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성장은 됐는데 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목표 설정하고 실천한다고 그게 정말 좋은 결과만 나오진 않아요. 이 팀의 마음밭을 만드는데 이 복음온전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면 여기서 신앙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CCM 제 곡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응원해주러 왔었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회장님이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게 복음 전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 근간이 여기 있었고 처음 시작 자체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거구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가면서 그런 말 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그 사랑받은 거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라인, 내 팀, 내 파트너 이게 아니라 형제 라인 그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제 라인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스폰서도 잘 돼야 하고 내 파트너도 잘 돼야 되고 이런 마음밭이 딱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딱 만들어지면 고생은 같이 할 각오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참 잘 되었던 계기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해야지 왜 사경을 가냐고. 저희는 사경에 있는 전날 원데이는 온라인으로 들어요. 사경에 현장에 가려고. 이틀 동안 갔다 왔다가 하면 힘드니까. 그럼 그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 뭐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돈 벌러 왔지. 그거를 탓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찬양하는 거 이렇게 뭐 사실 뭐 이렇게 부각되는 일도 아니고 뒤에서 막 백코러스 하고 막 이런 건데도 막 진짜 신나서 해요. 우리가 막 보여지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걸 같이 해가는 과정 중에, 연습해가는 과정 중에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준비하면서 떨고 막 어떻게 하면서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가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할 시간에 진짜 심한 말로 헛짓거리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돈만 보고 가면 목말라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결정하고 성공해 가기까지의 삶도 내 소중한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놀면서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할 건 하되 그것만 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것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것들 좀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정 중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먼저 하고 내 파트너에게도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분위기 전체가 스폰서가 1 이러고 가면 그 분위기상 파트너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란 말 자체도 못 꺼내는 데도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뭐 제가 이게 더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그거 중에 이 마음밭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 팀원들이 그 삶의 풍부함을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 사업 시작하면서 성공해가는 과정 중에 가능하면 많은 일들을, 많은 좋은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 것도 쌓아가면서 행복한 그런 성공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